네, 남북이 초강수를 두며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 가능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지역에 실제로 병력 배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미 배치가 됐고요. 당일날,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날, 그날 오전 10시경에,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 오전 10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30분경에 이제 그 북한군 병사가 이 개성공단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런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였나 고민들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것이 이런 군사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라는 의미로 알려지는 것이고, 결국 군사 통제 구역이 된다는 것은 이제 뭐 단순히 뭐 그 지역 자체를 어떤 그 치안이라든가 혹은 안보를 위해서 점령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그 군사 기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배치돼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뭐 장사정포나 방사포 같은 무기입니다. 특히 이제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에서도 발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산의 뒤쪽에, 산의 사면 뒤쪽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나와서 발사진지에서 쏘고 다시 숨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그런 식으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지 구축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할 것은 뭐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240mm 방사포나 이러한 그 화력 진지로 쓸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병력을 주둔을 시키면서 마치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그 군사 기지화 되었다.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같은데 그 과거는 우리 경협을 상징하던 어떤 화물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신해서 전차나 아니면 장갑차, 방사포 이런 것들을 쫙 세워놓고 봐라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남과 북은 뭐라 그럴까 이 화해와 협력 이런 것은 없고 이제 강대강 대결뿐이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선전 도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남조선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고 다시 뭐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프로파간다로 쓰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담 시작에 앞서서 주한미군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3 미사일이 증강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전방 배치를 지금 그 여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당국 간에. 근데 사드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드가 굉장히 훌륭한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고 하니 미사일 방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높은 고도에서부터 잡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고고도 방어 체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이제 하이 알티튜드가 들어가서 고고도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중고도 방어고요. 그 중고도는 그 북한의 미사일 대부분들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짧은 북한이 가진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짧다는 스커드 미사일의 그 B형 그러니까 300km 날아가는 모델의 경우에는 정점 고도를 100km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가 먼저 일단 요격을 하고 100에서 40km 사이에 그때 만약에 실패를 했다. 왜냐하면 여러 발 날아올 때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아랫단에서 막는 게 이제 패트리어트 팩3인데 이런 패트리어트 팩3를 좀 더 넓게 배치하면은 그러면은 사드 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방어력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를 한 2개 포대 정도 배치를 하면은 가장 대한민국이 안정하게 방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포대값밖에 지금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채움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그 탄도탄 방어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 동맹국으로서의 안보 공약을 지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팩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뿐만 아니라 한미가 탄도미사일 연합 방어 연습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연습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연합 방어 연습이라는 것이 기존에 보면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하는 체계와 미국의 미사일 하는 방어 체계가 100% 연동이 안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동을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연동을 시키는 게 이제 시스템만 연동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절차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의 절차가 틀리고 미군의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쏜다 할 때 탐지하는 수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우리 그 광명성 발사 때 보셨겠지만
이 그 뭐냐 그 피스아이라고 그래서 조기 경보기조차도 그거를 탐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군에 있는 이지스함도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정찰 위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아니면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 여기에 얽히고 설키는 기관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스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이지스함은 우리 해군이 하고, 그다음에 네네. 우리 해군 이지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일본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찰기니까 미 공군, 위성이면 또 NRO. 굉장히 기관들이 복잡합니다. 그럼 이 기관들끼리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딱 공유하면서 대응을 차분차분 해 나가야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된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소위 탄도탄 방어 능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가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도발 시나리오를 3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NLL 지역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인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있었죠. 예. 이런 여러 차례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그 8월에 그 지뢰 도발, 포격 도발.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북한군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식으로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지뢰가 터졌을 때 우리가 당시에 의심은 했지만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게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의 한 뭐 4일, 5일 정도 동안 막 합수단이 투입돼가지고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직접 공격을 한 것이 우리 군이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을 했을 때는 예.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비열한 도발을 앞으로 걸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야 이거 누가 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북한은 계속 노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뭔가 좀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이게 당장 니들이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 우리가 당장 반격을 못 한다고 해서 반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니들이 이걸 한 거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 지나건 2주일이 지나건 조사 결과가 나와서 니들 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선언적으로 좀 해놓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태세를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소위 억지력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네. 그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야, 제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제 뭐 능력 힘이 있고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했는데 안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처벌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어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좀 결의를 좀 새롭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좀 이렇게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고, 시나리오에서 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막 도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네. 군에서는 어떤 태세를 갖추게 됩니까? 뭐 일단 예. 당연히 도발의 어떤 성격에 따라 틀린데, 일단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뭐 진돗개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대규모 공격이다 이럴 때는 그 한미 연합사 차원에서 이제 데프콘 수위가 올라갈 수도 예.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서 되면은 지금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오면은 즉각적으로 보복하라. 물어보지 말고,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곧바로 원점 때리고 지원 세력 때리고 지휘부 때려라. 이런 그 명령을 지금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신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실제 그럼 여기서 잘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훈련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 군이 명확히 그걸 탐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 2배, 3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은 네. 어디서 쐈는지 어디서 공격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탐지 수단, 그 센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GOP 지역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북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열상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예. 것이, 이런 어떤 무인기 같은 것들을 통한
이 경계, 그러니까 그냥 무인기는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사각을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DMZ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인근 쪽으로 뭐 꼭 그 위에 군사분계에서 위를 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2-3km 정도 옆에 떨어져서 네네. 거기서 거기서 보는 걸로 충분히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들을 좀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발 원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국정원이 두 번째 가능성으로 제시한 게 사이버 테러거든요. 이 부분도 좀 배후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력 도발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무력 도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쏜 포탄이든 아니 뭐 물리적인 수단이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법의학적 근거가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가장 비용도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사이버 공격했는지 찾아내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한 뭐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니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가장 애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이버 테러다. 그 다음에 또 특히 뭐 우리가 당장 지금 북한하고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서버 같은 걸 통해서 우회해서 공격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북한의 인원들이 많이 그 중국 같은 데 나가서 해킹을 하고 있고 뭐 꼭 중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북한이 왜 해외 여러 군데 뭐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음식점들 개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음식만 팔고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작원들이 거기서 하는 근거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것을 거기서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저비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사이버 테러에서 제가 좀 우려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는 나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웨어가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다 한번 돌려도 보고 설치도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취약한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일들 심지어 뱅킹이나 이런 것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악성 코드 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폰의 그 보안에도 우리 스스로 좀 신경 써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좀 이런 당부를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배후 원점을 좀 파악하기 힘든 만큼 이 사이버 테러가 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과거에는 뭐 방송국도 했었고 은행도 했었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사이버전을 벌인다고 하면 주요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뭐 여전히 가장 그 우리의 그 힘을 그 힘들게 할 만한 장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방송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포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N모사나 D모사 같이 그 사실 거기 안 거쳐서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거래소나 같은 주요 이제 그 금융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왜 그 2014년 말에 있었죠. 왜 한수원 거기 막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와서 자료 빼오고 그런 식의 한수원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가능성이 늘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이 해킹 공격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에 있는 해킹 툴 같은 것을 우리의 상황에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들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코딩만 조금 바꿔서 해도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은 왜 그 작년에 보면 왜 이태리의 그 해킹 전문 업체에서 그 어도브 플래시라고 그래서 왜 그 우리 보면은 이 홈페이지 같은 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 안에 어떻게 악성 코드를 심고 해킹하게 하는 방법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들을 언제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결국 보안이 뭐 단순히 군대 안에서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사용 중에서도 조금 좀 어웨어하고 그런 위험을 인지를 하고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가능성이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설명드린 맥락입니다. 뭐냐면 외국인을 활용하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점이 어딘지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테러를 진압을 했습니다. 보복하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심지어는
북한 사람이 외국인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무하마드 깐수라는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인인 것처럼 행동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북한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남아에 있는 그런 그 약간 어떤 극렬한 뭐 어떤 특정 종교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좀 훈련을 시키고 저걸 해가지고 해서 테러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서울 시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되려 진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이 인근에 대비가 돼 있어가지고 딱 문제가 생기면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데 지방 쪽에 약간 좀 애매한 지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동할 수 있는 부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테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수한 대테러 부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동 조치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테러들이 넘어가는 것이 보면 그 미국의 총기난 사건 나죠. 똑같습니다. 그런 예. 것과. 그러니까 막 처음에 누군가 화력을 가지고 막 난동을 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가서 걔를 제압하고 진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소위 말해서 대테러 초동조치 능력이 제일 핵심이고 그렇다면 각 지방의 지방경찰특공대나 지금 군에 있는 헌병 특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얘기하는데 북한 대비 얘기 나오는데 뭐 테러 방지법 얘기 나오는 게 좀 약간 뜬금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서울을 분떠만 된 가상 훈련장을 지금 북한이 또 만들었다 이런 예.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예. 사실 국지전도 이제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예. 이 훈련장의 모습은 아마 연합도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훈련장이 지어진 게 2014년 한 여름 정도에 이제 짧은 기간에 지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 만에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지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게 딱히 서울의 어디다 이거 상정하고 그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전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타격해야 될 모습들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들어가서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사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북한처럼 자원이 이렇게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을 만한 공격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거를 그 이미 그 북한의 영상에서 본 것이 예. 북한이 보면은 맨날 그 매 달마다 혹은 두 달마다 한 번씩 김정은의 현장 지도 영상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아마 작년 정도에 한번 찾아보면은 김정은이 딱 가서 있는데 특수부대원들이 막 가가지고 병 깨고 뭐 예. 달려가고 그다음에 무슨 가상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 비슷하게 세워놓은 합판떼기에다가 막 폭탄 장치하고 터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그 나온 장면에 나왔던 장소가 바로 지금 얘기한 그 훈련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이 시설들은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훈련하는 곳인데 북한 특수부대라 그러면 우리가 뭐 20만 명이나 되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 2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닥 의미가 없고 실제 그 중에서도 정찰 총국 산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철이가 예, 예. 원래 정찰 총국장이었죠. 예. 바로 그 정찰 총국 산하에 직할되는 이런 정찰대들 특수부대들 이 인원들이 가장 악랄하고 지독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인원들이고 이 인원들이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 훈련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은 얘들이 어떤 식의 그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구사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특수전의 어떤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조금이나 작지만 굉장히 어떤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정찰 총국 산하에 있는 소수정의 어떤 특수부대 맞습니다. 요원들 이들이 직접 침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 인원들이 이제 예. 거기서 훈련을 하고 결국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8월 지뢰 도발 때도 와서 이제 그 지뢰를 북한군 병사 가서 설치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뭐 그
군에 소속된 그러니까 그 뭐 군단이라든가 사단에 소속된 정찰 부대 애들이 와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DMZ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반까지 들어와서 이걸 설치하는 건데 그런 거는 소위 말해서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인원들이 한다. 예, 예. 결국 그 인원들도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 나름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엘리트 요원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통제사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공군이 밝혔습니다. 예. 일단 이 공정통제사가 뭡니까? 예, 뭐 CCT라고 이제 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공정통제사의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이 공군이 작전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상에 뭐 이렇게 어떤 이 공수부대를 내려놓는다거나 예. 어떤 물자를 내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통제사라는 거는 미리 목표하는 지점에 들어가서 자, 이쪽으로 뭐 물자나 병력을 떨구십시오 하면서 항공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정통제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공정통제사가 단순히 그런 화물을 떨구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화력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밀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밀 무기 체계가 어느 지점에 정확히 떨어져야 될지 이거를 찍어주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뭐냐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특수부대원들이 막 침투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어떤 막 위장을 잘하고 있으면서 목표 지점에 레이저를 쫙 쏴주고 이제 위치를 딱 찝어주면은 그거를 막 위에 있는 막 그 첨단 전투기 들어와서 정확한 좌표에 딱 떨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공정통제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부대가 특수부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그 육군 부대들과 같이 작전을 하면서 미군이 이제 예전처럼 육군이 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화력이나 병력을 이런 인원들이 같이 공군 인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목표를 파괴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실제 가진 병력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끌어내는 이제 그런 그 합동 작전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지금 이 상황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연례적인 뭐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훈련 내용에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참수 작전 얘기가 나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최고 존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참수 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겁니다. 미국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해왔던 게 참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하이 발류 타겟 작전, 그러니까 고가치 표적.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러 조직하고 싸우다 보니까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HVT를 제거하는 작전이 가장 핵심적인 작전이 된 겁니다. 미국이 거의 10년 이상 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HVT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후세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빈라든을 제거하고 한 걸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충분히 그러한 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이 노하우 같은 거를 빨리 전수를 받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건 뭔지 찾아내는 것이 아마 이번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과 관련한 이슈를 양옥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